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30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김부겸 총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 애도사를 했는데요. 이 애도의 말씀, 이 핵심인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애도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성과로 평가받는 88 올림픽, 그다음에 북방 외교, 남북 관계, 토지 공개념 도입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그렇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과오에 대해서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 뭐라 그럴까요? 용서를 빌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5.18 광주 묘지 이 가족들이 그동안에 참배한 것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제로도 이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다 위로할 수 없음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고 과거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로 늘 살아있다. 이런 취지의 이 애도사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국가장까지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핑계로 해가지고 아예 고인의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두 번째 오점은 뭐냐? 전직 대통령이 희망하고 있는 통일동산에 안장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파주시의 관광특구라는 이유로 한 반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영면을 못하고 이 검단사에, 파주에 있는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되는 이런 또 이 과정, 정말 불필요한 과정을 겪는다. 이런 걸 보면서요,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많은 오점을 남긴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장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장례는 장례다운 이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장례시 되겠죠. 국가장에 걸맞는 예우가 따라야 되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비판적 시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대구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은 다들 놈놈놈 대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추한 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한탄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 안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네요. 자꾸 어디다가 제3지대론 비슷한 이야기 하면서 놈놈놈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것보다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목적인지 아니면 또 양비론 하실 건지 그것만 yes, no 답하면 되는데 이분은 절대 yes, no는 답 안 한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종로 노라고 답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결국 종로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노라고 답했다. 이런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노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거라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전에 제3지대 행보하실 때는 1당과 2당은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제 새정치 하겠다고 해서 3당 후보론을 펼친 건데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사실상 보수정당의 비례의성 정당을 자처했고 지역구 후보를 출마를 안 시켰다. 이렇게 안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야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경선을 하기 싫으니까 결국 입당도 안 하고 합당도 안 하고 독자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그거야말로 자기중심적 사고다. 저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이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요. 한쪽으로는 정치 신인에 해당되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총장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 조기 입당에 앞서서 합당 문제를 마무리해서 그야말로 이 범야권의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심과 목표를 드러냈죠.
그 야심과 목표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보면 이번 대선이야말로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지금 요즘 조사 나오는 걸 보면요, 최소한도 한 7, 8%에서 최대 한 15%까지 달하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이 지지율은 어마어마한 지지율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진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든지 이 합당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단일화 과정을 겪을 가능성도 많고, 또 뭐 물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야당 대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는 합당이라는 원래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세컨 베스트라도 지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답게 이 소수 야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좀 포용하면서 좀 여유로운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야말로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차후에라도, 아니면은 단일 티켓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든,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티켓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조금 자기 주장이 맞고 안철수 대표 주장이 틀린다 하더라도 포용하는 노력, 물밑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최근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서거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좀 그동안에 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수사한 지 딱 한 달이 됐다고 합니다. 한 달이 됐는데요, 검찰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겨우 한 것이라고는 유동규 기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 초반의 물증이나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정영학 녹취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현 정권의 코드 맞춘 수사, 그리고 애완견들로 수사 지휘란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재명 수사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하나도 못 찾아냈죠. 이렇게 코드 맞추는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까 부실한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수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당위성을 우리 국민 여론들이, 지금 여론이 이미 60% 이상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특검 지지 여론을 더 폭발시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방의 압수수색, 여기서부터 유동규 구속까지는 나름대로 좀 속도를 냈는데 지금 완전히 모든 게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김만배 영장 기각됐죠? 남욱 석방 이후로 몇 차례 불렀지만은 아직도 구속영장 하나도 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공수처 무능한 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얼마나 어설픈, 구멍이 뿡뿡 뚫린 그런 구속영장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엔 보도를 보면요, 이건 TV조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수사팀에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 관련 수사를 하려면은 연일과 배임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입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본래서부터 뇌물, 그 다음에 로비 의혹이 핵심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까지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직권남용 부분은 바로 이재명을 겨냥한 그런 수사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해서 이 수사 범위와 수사의 성격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뒷북 수사팀 확대 이런 걸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또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장동 사업에 대형 병원이 개업되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화천대유에 이 민간 투자회사 불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민간 투자사. 자, 어떤 민간 투자사냐? 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키넨파트너스라고 하는 개인 투자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626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빌려줄 때는 뭘 담보로 해서 빌려주냐면 나무기가 가지고 있던 천화동인 4호 배당금을 담보로 해서 626억 원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나서 이 돈을 말하자면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해요. 결국은 빌려줘. 457억 원을 이 화천대유에 이 돈을 대줘요. 대주고서 사실 이제 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려줘가지고 A1, A2 블럭을 에서 나온 분양수익금 800억 내지 1000억 원을 지금 이제 챙겨요. 그러니까 457억 원을 주고 800에서 1000억 정도의 분양수익을 챙깁니다. 자,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수익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대여금들을 말해요. 중간에 전부 다 투자금으로 바꿔줘요. 예, 투자로.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배당 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민간 투자회사가 뭐냐? MSPT라는 민간 투자회사예요. 여기는 화천대유에다가 131억 원을 빌려주고 이 대장동 A11 블록을 챙겨요. 그래서 400억 원의 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뭐 거의 3배 이상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MSPT가 리딩 전문 투자형 3호 부동산 신탁 1호로부터 250억 원을 지금 이제 빌려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분양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데요. 이 MSPT에 대형 병원 재단이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대형 병원 재단 이 연결된 고리가 이게 뭐냐? 여기에 지금 현재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대형 병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SPT가 화천대유에 총 130인원을 빌려줘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400억 원의 이 분양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MSPT 자금을 화천대유로 끌어온 거는 누구냐?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이 화천대유 쪽으로 끌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15년도 얘기인데 이 당시에 MSPT 이모 전 대표하고요. 부인인 김모 전 감사. 이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하고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이런 투자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진 것은 바로 화천대유가 MSPT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준 2017년 11월에 당시 MSPT 대표가 A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의 법무실장이었던 서모 변호사예요. 이 법무실장 서모 변호사가 이 MSPT의 대표일 때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줘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A병원의 법무실장 서모 씨가 결국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다 이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맨 먼저 연결고리는 2013년도에 분당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이 A병원에서 이때 보건소를 지어주는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 변호사가 A병원의 법무실장을 맡고 있을 때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2018년도 1년 후죠. MSPT의 대표를 그만둔 뒤에 어디로 가느냐? A병원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으로 가요. 그런데 이 법무법인이 바로 뭘 하느냐? 바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변호를 맡는 거예요. 예, 이래서 결국은 이 MSPT와 MSPT에 대한 투자금과 그 다음에 분양 수익금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그리고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서모 실장 뭐 결국은 뭐 이재명하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MSPT가 2019년도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이 부동산 신탁 1호에서 250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A11 블록 분양 수익을 담보로 제공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박종훈 씨의 개인 회사는 이 사모펀드한테 또 10억 원을 대줘요. 그럼 나머지 240억 원의 출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MSPT가 이 돈을 못 갚으면 A11 블록 분양 수익이 화천대유에서 MSPT를 거쳐갖고 결국은 박 씨를 포함한 익명의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박종훈 씨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0억 원의 자금 출처, 이것도 굉장히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의혹은 바로 뭐냐, 뭐 의혹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대장동 세력이라고 하면 남욱과 정영학,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3인방이에요. 김만배, 이런 사람들. 그런데 3인방의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하고요, 남욱 변호사가 2014년도 4월에 대장동 사업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의 핵심 부분이 1년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욱과 정영학이가 결국은 대장동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설계도를 또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서 당시 채권 만기 연장을 요청까지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죠, 이 정영학과 남욱 그리고 유동규, 이 핵심 대장동 사업 설계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수익 구조를 민간에게 이 천문학적 숫자로 넘어가도록, 말하자면 처음서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욱과 정영학과 남욱이 만든 대장동 사업 설계도 하고, 최종적인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이 삭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욱과 정영학이가 그린 그대로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천문학적 이익이 쌓이게 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욱과 정영학 제대로 좀 수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황무성 사장이 지금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전자결제 시스템 결제 시간에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요, 최초의 공모 지침서에는 사업이익이 1822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원안에는 수익이 50% 이상 보장이 되고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남시 이 지분율에 따라서 최소한도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50% 이상 수익, 이 원안이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어지고 사업이익 1822억으로 이게 고정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들한테 야말로 8천억 정도의 지금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금이 몰리게 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배임 혐의, 이재명에 대한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원안이 어디서 바꿔치기 된 거예요. 여기에 특정 불순 세력이 개입돼 있다. 이것이 황무성 사장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분율이 캡으로 따가 1822억 사업이 고정, 이게 딱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이 황무성 씨의 주장이 맞지 않다. 딱 그러니까 지금 황무성 씨가 주장하는 것이, 자, 그러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한번 챙겨봐라. 전자결제 시스템에 보면 알 거 아니냐, 누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지금 주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 이거를 보면 중간 결제 시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통해서 결제를 들어가면 시간 초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무성 사장이 입장문을 배포했고, 또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단계별 결제 시간이 왜 구분되어 있지 않았냐, 이게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이 결제를 들어가면 하급자가 맨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최상급자가 천천히 결제하잖아요. 나중에 그냥 전자결제 시간이 딱딱 늦어져야 되는데, 이 황무성 씨 주장은 전자결제이 제대로 이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지침서 내용하고 현재 민간업자들한테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 준 실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지침서의 환수 조항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가스공사 부지 지금 현재 488억 원의 488배의 특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이 대장동 사태하고 똑같은 특혜 구조로 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재명이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5년도 7월 달에요. 이 가스공사 부지를 이 A 시행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개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 개발을 하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이 해당 부지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 누적 수익, 분양 수익이요.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시행사는, A라는 시행사는 어떤 시행사냐? 2015년도 6월에 자본금 딱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원 갖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가 2017년도 9월에 유상제를 통해서 자본금을 3억으로 늘렸어요. 3억. 그러니까 분양금 말이죠. 총 3억 원짜리가 1,465억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488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알짜배기 땅인데 업무 상업용으로 가스공사 부지에는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로 규제가 딱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6차례나 그동안에 유찰이 됐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낸 이후로는 주거용으로 바뀌어요.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용적률도 56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말이죠. 과거 성남시장 하면서 대선 후보할 때, 지난번 대선 때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거는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는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용도 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이건 성남시의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말이죠. 2016년도 11월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는 이 해당 부지 대부분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바꿔서 허가해주고 용적률도 이 400%가 아니라 560%로 상향 조정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500여 개의 가구, 160여 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8배 수익, 3억 들여서 투자하고 1,465원의 분양 수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개발 사업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백현동.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 뭐 백현동 식품연구원 매각 똑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용도로 변경을 4단계나 건너뛰면서까지 해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현재로서 보면 지금 1조 이상의 분양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이 시행사는 2,187억 원의 부지를 수익계약으로 사들여요. 그런데 자연녹지를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1조 이상의 분양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매각 사업,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가스공사 부지 또 매각 사업, 이런 거에 대한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